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본관합 2 2학기 수업 첫 번째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될 거고 중간에 수시고사를 포함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경 써서 수업 잘 들어주시고 꼭 시간 내에 수업을 듣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에 앞서 저작권 관련 사전 안내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강의의 모든 영상, 사진, 텍스트의 촬영, 캡처 및 공유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해당 경고를 무시하고 불법 복제 및 배포와 같은 저작권 침해 위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저작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학기 기본간학 1에 이어서 2, 두 번째 책을 볼 건데 오늘은 투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용어를 보면 투약하면은 뭐 경피나 근육내 또 뭐 IV, 정맥내 뭐 이런 것들이 피내, 피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길항 효과나 내성 그리고 뭐 대사, 독작용, 배설, 뭐 부작용, 비경구 투약, 상승작용, 뭐 상승효과, 그리고 약과 관련된 상품명, 상표명, 그리고 뭐 설하, 이런 것도 투여경로죠. 그리고 숙명, 아나필락틱 반응,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 양력학, 뭐 약물 오용, 의존, 역효과, 음, 처방, 뭐 투약 과업, 불이행,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용어만 조금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고 가면 사실은 좀 접하기가 쉬워요. 네, 용어를 몰라서 내용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 또 여러분들이 의학 용어를 배우기 때문에 그 의학 용어에서 조금 신경 써서 했다면 아마 기본 간호학부터 해서 나중에 배울 뭐 성인 간호학이라든지 뭐 아동 간호학, 모성 간호학까지 전부 다 조금 쉽게 배우고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우리가 약물 투여를 할 때 이 약물 투여에 대한 간호사의 어떤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약물이 작용할 때 그 작용 기전과 그리고 약물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또 아까 이야기했던 뭐 IM, IV, 뭐 설하, 그리고 뭐 SC, 비하, 피내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식으로 약물 투여 경로별로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투약을 할 때 투약을 위한 안전수칙 제가 5라이트라고 이야기했죠. 뭐 이런 것들과 같은 안전수칙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물 투여는 우리가 임상에서 간호사를 일을 할 때 굉장히 이 투약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시간도 분명히 많이 할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간호사는 약물의 투여와 투약에 관한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건강을 회복한다거나 또 그 건강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뭐 병원과 같은 이러한 의료기관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간호사는 대상자 투약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투약을 준비하고 그죠? 약국에서 약을 받아가지고 준비하고 대상자한테 직접 투여할 때까지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는 투약을 할 때 대상자의 약물 효과를 꼭 사정을 잘 하고 특히나 대상자나 또는 가족 또 건강관리요원에게 약물 투여에 대한 어떠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 교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약과 관련한 윤리적, 법적 측면 이러한 것들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투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필수적인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간호사는 약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약물의 효과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약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약물을 가지고 대상자에 투여해서 우리가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물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투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물의 역동학이나 성장과 발달, 해부학, 영양, 계산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이 양리학의 실무 적용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 약물들이 다양하게 이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스피린, 타이레놀, 아스타아미노펜,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다양하고 많은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 어떤 약물들은 숙명이라든지 약점명, 화학명, 상품명, 또는 상표명,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숙명은 약제가 공식화되기 전에 개발자가 붙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개발자가 붙인 이름으로 널리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약점명은 공식적으로 그 약전에 어떠한 사전 같은데 수록된 그런 공식적인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학명이 있습니다. 화학명. 그죠? 이 약물이 어떠한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 화학명으로 서술한 이름이 있고, 그 다음 상품명, 상표명. 그것은 그 똑같은 약이라도 약 제조업자들 혹은 그 제조사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약 이름 위에 보면은 표시가 좀 다릅니다. R에다가 동그라미 된 등록된 것들, 상표명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R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타이레놀 있죠. 타이레놀은 보통 이 상표명, 그리고 아스타아미노펜이 성명이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제가 동일하지만 여러 제약회사에서도 만들기 때문에 상품명은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유사한 철자나 또 발음이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에게 투약할 때 투약 오류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에 대한 다양한 이름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확한 이름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해야 우리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약물 분류에 대해서 좀 볼게요. 약물은 이 다양한 형태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류하느냐, 신체에 미치는 효과에 따라서 혹은 완화 증상에 따라서 기대 효과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 14-1을 보시면은 어떻게 분류했는지, 활동과 운동에 따라서 분류했는지, 영양가 대사, 배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죠. 또 한 가지 약물이 여러 가지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스피린, 그죠? 진통제로도 쓰고, 해열제로도 쓰고, 소염제로도 쓰고, 그죠? 또 아스피린이 혈전 용해제, 용해제는 아니죠. 그 혈액 응고가 잘 안 되도록, 그죠?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혈압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죠? 그런 분들은 아스피린도 같이 포함해서 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활동과 운동에 따라서 보면은 항고혈압제, 항부정맥제, 근수축제, 항응고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영양과 대사도 마찬가지 항생제, 제산제, 혈당 강화제, 배설을 완화제, 지사제, 이뇨제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보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약물의 조제 유형에 대해서 볼게요. 이 약물의 조제 유형. 약물이 보통 알약으로 되어 있고, 그죠? 어떤 캡슐에 쌓이는 경우도 있고, 물약처럼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자약처럼 들어가면 녹아 내리는 그런 유형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표 14-1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경구용 고형약, 캡슐 모양, 이게 항생제 같은 거 보면 어떤 캡슐에 들어가 있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타블렛, 그냥 알약,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가루약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물약, 경구용, 시럽, 애기들 시럽 많이 먹잖아요. 그죠? 애기들은 알약 같은 것들 삼키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시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겔포스 이런 것들도 물약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경구용, 입속에서 녹아야 약효를 나타내는 것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협심증이 왔을 때, 그죠? 안장이나 팩토리, 그, 협심증이 왔을 때, 심장 협심증이 왔을 때, 설화로 이런 약들을 투여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거, NTG를 설화로 투여하게 되고, 혀 속에서 녹아서 흡수가 되어야 가장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약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소 투여약, 연고도 있고, 그죠? 로션도 있고, 패치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파스 같은 것들, 그리고 젤 형태로 되는 것들, 그리고 눈에 주입하는 점적 주입용,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좌약. 좌약 같은 경우는 알약이지만, 그 직장 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체온을 통해서 녹아내리면서 흡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약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약물의 표준. 이 약물은 어떻게 표준을 정하는지 보면은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미국 경우에는 FDA, 그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FDA에서 약이 어떻게 개발되게 규제를 한다든지 판매를 위해서 어떠한 또 규정을 만든다든지 치료적 효과를 평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기준을 정한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투약의 법적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볼게요. 이 약을 처방하는 거는 그 책임은 의사한테 있고 약을 조제하는 의무는 약사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방이 되고 조제가 된 약을 대상자에게 투여하고 투여한 다음에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그 반응을 평가하는 것은 간호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투약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의사가 잘못했다, 약사가 잘못했다, 간호사가 잘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의사와 약사, 간호사 모두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이 약물 투여는 간호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간호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직접 간호를 할 때 그 직접 간호에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투약입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뿐만 아니라 대상자에게도 이 투약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약을 제대로 사용하면 괜찮은데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합병증이나 어떤 중독과 같은 위험성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약을 투여할 때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 그런 약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발셀라인을 투여하는 것도 인체에 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약물은 없다. 그리고 또 같은 약물이라 하더라도 그 약물의 양리작용은 개인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마다 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또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사는 이 약물의 효과와 투약 경로, 그리고 투약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또 대상자의 반응도 잘 관찰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담당 의사들이 처방을 잘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방을 잘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처방을 받고 나서 처방이 왜 이런 처방을 냈지? 이해가 안 되네. 이럴 때는 그 처방 내용을 확인할 때까지는 투약을 연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잘못된 처방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냥 그대로 투여했을 때에는 이 한 번 더 확인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간호사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심스러울 때, 이상할 때는 그냥 또 한 번 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인할 때까지는 투약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어떠한 약물을 투여할 때 대상자가 이 약물과 관련된 혹은 어떤 약물의 투약과 관련한 과거력 그리고 약물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었는지 그러한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ST 그 스킨 테스트를 하죠, 그죠? 그래서 투여 전에 스킨 테스트를 하는 그런 약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경구로 주는 약뿐만 아니라 주사약으로 줄 때 정맥내로 준다든지 근육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주사약제를 투여할 때 멸균법을 지키는 것은 간호사의 법적 의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약물 작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약물 작용. 이 약물 작용은 한 대상자에게 똑같은 똑같은 용량을 계속 준다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반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 똑같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같은 용량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몸무게가 50kg인 사람한테 10g을 주는 거랑 몸무게가 100kg인 사람한테 10g을 주는 거랑 또 반응이 서로 또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죠. 자, 먼저 치료 효과에 대해서 좀 볼게요. 치료 효과. 우리가 어떠한 약물을 투여했을 때 기대하는 방향, 바람직하게 이렇게 갈 거다. 기대되는 바람직한 생리적 반응으로 우리가 보는 것을 1차적 효과라고 합니다. 1차적 효과. 그리고 이 약물 반감기가 또 중요해요. 반감기. 왜? 이 약은 혈중에 체내에서 일정한 농도를 유지할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약물의 반감기가 혈중 내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반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서 처음 투여했을 때 100%면은 그게 몸 안에서 50%로 혈중의 약물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그 기간 동안 그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적의 효과를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약을 투여할 때 뭐 8시간마다 TID 하면 보통은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약을 먹으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8시간마다 투여를 하면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초기 용량을 투여해서 이 원하는 농도로 도달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약물의 반감기를 고려를 해가지고 소실된 약물의 용량만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투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 이 먹는 약은 이렇게 뭐 8시간마다 주면 되는데 뭐 정맥내 우리가 수액을 맞잖아요. 수액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1리터짜리를 시간당 40cc를 주면은 24시간 동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시간당 40cc, 40으로 해가지고 일정하게 맞춰 놓으면은 가장 일정한 혈중 농도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부작용에 대해서 볼게요. 부작용과 유해작용. 먼저 이 부작용은 우리가 이 약물을 투여할 때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다른 2차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라고 합니다. 이 사이드 이펙트가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은 해로울 수도 있고 해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들이 보통 자기 마음대로 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진료를 해보면 환자들이 마음대로 당뇨약을 끊었어요, 뭐 아니면 혈압약을 끊었어요, 아니면 또 어떤 약을 끊었어요. 그 의사 처방과 전혀 관계없이 이 약을 끊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어떤 부작용 때문에 많이 끊습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은
뭐 가장 흔하게는 식욕부진이나 오심구토, 변비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심하게는 신장 손상, 뭐 간 손상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약을 하고 나서는 그 부작용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약물을 투여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하는 간호중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부작용과 조금 다르게 유해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해작용. 쉽게 말하면은 부작용은 예상하지 않았던 어떠한 2차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면 이 유해작용은 예를 들면은 책에 나와 있죠. 항고혈압제. 고혈압 환자한테 항고혈압제를 투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심각한 저혈압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용량이 과다했을 수도 있고 그죠? 뭐 아니면은 투여 간격이 너무 짧았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유해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상자에 따라서 약물 투여 후 역작용, 이 유해작용으로 뭐 심하게는 혼수 상태나 호흡 억제 이런 것들이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마약성 뭐 진통제나 그죠? 마약류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잘못 투여하게 되면은 혼수 상태나 호흡 억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독작용이에요. 독작용. 이 독작용은 보통 너무 과다하게 약물을 투여했을 때, 과다 용량을 투여했을 때 나타날 수가 있는데, 보통은 먹는 외용약을 잘못 복용하거나, 그죠? 그리고 뭐 대사나 배설 기능이 저하돼서 이 혈액에 약물이 축적돼가지고, 약물을 잘못 복용하거나 내 몸에서 이거를 대사를 한다거나 배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몸에 축적이 되어서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신장 독성이나 뭐 신경 독성, 간 독성, 면역, 뭐 심혈관 독성 이러한 것들이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몰핀 들어보셨죠? 모르핀. 이것은 이제 뭐 마약성 진통제인데 굉장히 강한 마약성 진통제인데 너무 심하게 쓰면 중추신경계를 억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경우에는 뭐 호흡 억제, 심하게는 사망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독작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특이체질 반응이에요. 특이체질 반응. 대상자가 어떤 약물에 대해서 과잉 반응 혹은 또 과소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특이체질 반응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항히스타민제, 책에 나온 이런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졸음이 초래되는데 뭐 어린이들은 뭐 극도로 흥분하는 그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그죠? 그래서 이러한 특이체질 반응은 그 전에 이런 약을 투여해보지 않았으면은 사실은 이런 반응을 미리미리 사전에 알고 우리가 예방하기는 좀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알러지 반응. 이것도 약물을 투여했을 때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반응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가 이 약물을 투여했어요. 그러면 그 약물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 대상자는 이 약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대상자에게 반복적으로 이런 약을 투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물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원 항체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항원으로 작용해서 신체에서 항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투여되면 항체가 더 많이 생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굉장히 약한 증상, 경한 증상부터 심각하게 뭐 사망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투약을 하자마자 바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일주일 지나서 그런 반응 나타났어. 그러면 그게 약 때문에 그런 거 아닌데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마다 또 약물마다 특이하게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또 잘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두드러기, 뭐 발진, 그죠? 소양증,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한 것부터 해서 심한 경우에는 뭐 아나필락틱 반응으로 해서 쇼크가 온다거나, 그죠? 쇼크가 온다거나, 호흡곤란, 뭐 저혈압, 빈맥, 뭐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굉장히 이 쇼크가 와가지고 굉장히 심한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어. 그럴 때는 매우 위험한 경우이기 때문에 곧바로 응급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뭐 재빨리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호력을 조사할 때 환자가 처음 입원을 했다 혹은 뭐 외래에 왔다 간호력을 조사할 때 뭐 어떠한 약물이나 음식에 알러지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게 되면 그 약물은 절대로 그 대상자한테 다시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의무기록, 이 간호기록이나 차트에 꼭 정확하게 누구나 잘 볼 수 있게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내성이 있습니다. 내성. 약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 그 약에 대한 반응이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용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 내성이 생겨서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마약성 진통제.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뭐 TV에 보면 그런 것도 있죠. 유명인들이 프로포폴 한 번 맞을 때 너무 좋았는데 계속 이제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그 간격이 점점 짧아져서 지속적으로 계속 규칙적으로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경우 뭐 담배도 마찬가지고 알코올 뭐 이런 것들 수면제 다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은 축적작용. 이 약을 계속 몸에 투여했을 때 이 몸에 흡수되는 것에 비해서 배설이나 해독되는 게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투여했던 약물이 이제 체내에 축적이 된다는 거죠. 네,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흡수에 비해서 배설이나 해독이 지연되면 몸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디지탈리스트 같은 경우, 강심제로 쓰는 디지탈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축적작용을 일으키기 쉬운 대표적인 약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원성 질환. 치료를 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어떻게 질병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의원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죠?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약물 치료로 인해서 간 손상, 심장 손상, 뭐 임신 중에 약물 복용으로 해서 기형아 출산, 뭐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약물 상호작용. 약물 상호작용도 중요합니다. 이 상호작용을 가지고 우리가 뭐 처방을 낸다든지, 그죠? 뭐 기량작용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죠. 상승 효과를 나타내고, 뭐 상가 효과를 나타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상호작용은 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우리가 동시에 투여했을 때, 혹은 먼저 A라는 약물을 투여하고 그 뒤에 B라는 약물을 투여해서 병용 투여를 했을 때, 그래서 어떠한 약물이 다른 약물의 작용에 효과가 증대된다든지, 뭐 상승 효과라 그러죠. 아니면은 서로 감퇴시키는 기량 효과, 약의 효과나 작용을 줄어들게 하는 기량 효과,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은 좋을 수도 있고, 그죠? 나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우리 술 마실 때, 음, 술 마실 때 항히스타민제 그 코감기 약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나 항우울제나 뭐 최면제, 뭐 마약성 진통제,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은 이 알코올하고 상승작용이 있기 때문에 중추신경계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료 효과를 이제 알코올을 마시는 사람들이 이런 약을 먹었을 때 효과도 떨어지고, 그죠? 중추신경계를 억제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호작용을 잘 알게 되면 이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죠? 그 약을 같이 처방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뭐 고혈압 환자들 있죠? 고혈압 환자들 이뇨제, 소변이 계속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이뇨제와 혈관 이완제를 같이 주게 되면 혈압 조절이 더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호환성. 그러니까 A란 약물하고 B란 약물이 섞이면은
활성화가 안 돼서 몸에서 효과를 안 나타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죠? 그래서 뭐 약을 주입할 때, 정맥내로 주입할 때 우리가 뭐 들어가는 경로를 여러 개를 찌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다가 여러 가지 약물을 줄 때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같이 줘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약물 오용, 오용과 남용, 오용과 남용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그죠? 오용, 잘못 쓰는 거예요. 그죠? 남용은 많이 쓰는 거고, 그죠? 이해가시죠? 오용,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머리 아프면은 이마에 빨간 약 발라주면 되고, 허리 아프면 등에 빨간 약 발라주면 되고, 베타딘 이런 것들 있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게 오용이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그냥 쓰면 안 되는 거, 잘못 알고 쓰는 거, 그죠? 남용, 약을 과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이 오용과 과량 사용 합해서 그냥 다 그냥 약물 오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뭐 젊은 사람이건 뭐 늙은 사람이건 간에 뭐 관계가 없어요. 다 오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확인을 해야 된다. 약물 남용 아까 그 프로포폴 이런 거 이야기한 거, 그게 약물 남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용, 그것도 사실 오용인데다가 남용이죠, 그죠?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오용, 남용, 남용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 보면은 뭐 아편 유사제, 그러니까 마약, 아편이 마약이거든요. 그런 것들, 그 신경안정제, 진정제, 그다음에 뭐 아스피린, 쿠프 시럽, 뭐 이런 것들, 예,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죠. 네. 그 다음에 약물 의존성, 프로포폴 이야기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그 약을 중지하면은 너무 그 약이 갖고 싶은 거예요. 맞고 싶고. 마약, 뭐 필로폰, 그다음 뭐 대마초 이런 거랑 비슷하죠, 그죠? 예. 생리적 의존성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정신적 의존성이 나타날 수도 있고, 예, 금단 증상 이런 것도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거 그 마약이나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 보면은 쓰면 안 되는 걸 알아요. 내가 이거 왜 접했을까? 후회를 되게 많이 하면서도 이 금단 증상 때문에, 의존성 때문에 습관적으로 알면서도 사용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투약 불이행. 그 처방대로 투약을 안 한다는 거죠. 네. 보통 이 노인들이 조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깜빡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보통 이때까지 살아온 루틴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점점 그 루틴 안에서 추가를 하기가 힘든데, 그냥 뭐 또 다른 약을 더 줘야 된다든지, 어쨌든 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 투약 불이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대상자들이 제대로 투약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 특히나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뭐 나이가 든 이런 투약 불이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들이 있죠. 그러면 직접 먹는 것까지 다 확인하는 것, 그게 간호사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약물 작용 기간과 투약 간격. 그죠? 이때까지 했던 이야기도 다 비슷한 거예요. 예, 작용 기간, 반감기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투여 간격, 뭐 8시간 동안, 8시간마다, 혹은 뭐 하루에 한 번씩,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대상자도 마찬가지로, 간호사도 마찬가지로 규칙적으로 투약 계획을 짜여져 있는 그 투약 계획을 따라서 처방된 용량과 복용 간격을 잘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가장 치료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투약 계획을 잘 따라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약물 역동학에 대해서 볼게요. 이 약물 역동학은 약물이 우리 신체 내로 들어갔을 때 해당 부위에 도달해서 대사되고 배설되는 그러한 과정을 연구한 학문을 약물 역동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약물이 작용하는 표적기관, 뭐 주요 세포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뭐 작용제, 기량제, 차단제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약물이 이동하는 과정, 흡수되는 과정, 그리고 분산되고 뭐 이동되고 대사, 배설까지 좀 볼게요. 어, 약물의 흡수는 약물이 체내로 들어가서 혈류에 도달하기까지 과정을 흡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약물, 뭐 연고 같은 거 있죠, 그죠?
그런 거 빼고는 대부분은 최순환으로 들어가서 치료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투여 경로에 따라서, 뭐 약물의 용해도에 따라서, 그다음 투여 부위 혈류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다음 나중에 체표 면적이나 지질 용해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투여 경로에 따라서 좀 다른 것들, 어, 피부에 바르는 연고나 뭐 붙이는 것들 있죠. 피부는 흡수가 느린데 점막이나 호흡기에는 혈관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관까지 갈 때 그 막아주는 벽 같은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장애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혈관이 분포가 많이 되어 있어서 약물의 흡수가 빠르다. 자, 그 다음은 입으로 먹는 약, 경구투약을 했을 때, 경구투약을 하게 되면, 이제 소화기를 통해서, 위장관계를 통해서 흡수를 되죠, 그죠? 여러분들 잘 아는, 아스피린 같은 거, 타이레놀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위장관계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흡수율이 느리지만은, 정맥주사를 주게 되면은, 뭐, 우리가 뭐 머리 아플 때, 혹은 어디 아플 때 진통제, 타이레놀 먹잖아요. 근데 이 정맥주사, 또 진통제를 맞게 되면은 혈류로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작용도 굉장히 빠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하 조직, 피하 조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근육 조직보다, 그러니까 피부의 그 해부학적인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뭐 피부가 있고, 그죠? 뭐 피하 조직이 있고 근육층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가 있잖아요. 근데 이 피하 조직은 근육 조직보다 혈관이 적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보다는 피하가 조금 느리고 근육이 조금 더 빠르다. 그 다음에 직장으로 투여하는 약물, 좌약 같은 거 있죠, 그죠? 예, 좌약 같은 거는 직장도 이제 점막이기 때문에 흡수가 굉장히 빠르긴 합니다. 근데 대변이 있으면, 대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흡수가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직장을 통해서 어떤 약물을 넣는다. 뭐 그런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장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피부에 바르는 것과 경구 투약은 느리고 그다음 좀 빠른 거는 피하, 그다음 근육, 정맥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순서대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약물의 용해도 보통 우리가 이제 먹는 경구 투약에 따라서 약물의 형태에 따라서 용해력이 좀 다릅니다. 이게 액체로 된 것들, 그죠? 액체로 된 것들은 이 알약으로 된 것들보다는 흡수가 빠릅니다. 왜? 알약은 들어가서 녹아서 소화되고 흡수되고 되는데 액체는 거의 빠른 시간에 그러니까 그런 소화되고 흡수되고 녹고 소화되고 흡수되는 과정 중에서 녹는 그런 과정이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래서 위점막에서 흡수가 잘 되고, 그죠? 그리고 소장에 들어가서도 흡수가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산성인지 염기성인지에 따라서도 흡수가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여하는 부위에 혈류가 좋은지 아닌지 그죠? 그 피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근육 쪽, 점막 쪽 혈류가 어떤지 그죠? 점막에는 주변에 혈관이 많아서 흡수가 다르고 그죠? 빠르고 피부는 피하는 근육보다 혈관이 적어서 흡수가 좀 느리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체표 면적. 어, 신체에 넓게 접촉되면은, 이렇게 넓게 바르면 흡수가 빠르죠.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국소 부위에 조그맣게 500원짜리 동전만하게 바르는 것보다는 10,000원짜리 크기만하게 바르는 게 더 흡수가 빠르잖아요, 그죠? 그런 거 체표 면적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질용해도, 이렇게 지용성 약물이 조금 더 흡수가 잘 됩니다. 왜? 이 지질층, 세포막이 지질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용성 약물, 그러니까 물과 기름은 서로 잘 안 섞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포막이 지질층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지용성 약물이 흡수가 더 잘 된다. 그 다음 또 뭐 우리가 먹는 약 먹었을 때 빈속에 먹는지 아니면 음식물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흡수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전하게 투약하려면은 이 처방된 약물의 흡수를 변화시키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들, 그러니까 뭐 대변이 있다거나 직장 내에 혹은 뭐 위내에 음식물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것들처럼
그러니까 흡수를 변화시키는, 이렇게 지연시키는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약물 역동학이라든지 간호력이라든지 신체 검진, 뭐 대상자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일상적인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간호력 조사할 때 이러한 것들을 다 물어보고 뭐 환자를 인수인계 받을 때도 그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사는 정확한 시간에 약이 투여되어 있는지 확인을 잘 하고 또 이러한 지식도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음식이나 음식물이나 뭐 그다음에 우리가 마시는 액체류나 그죠? 알코올 같은 것도 있고 주스 같은 것도 있고 그죠? 뭐 이런 것들과 약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식전, 식후, 뭐 공복 뭐 이런 대상자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그 약이 언제 제일 흡수가 잘 되고 언제 투여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산입니다. 네, 흡수했으니까 분산이죠. 그죠? 이제 약물이 흡수된 다음에는 그 신체 조직이나 기관 쪽으로 해당하는 부위에 이렇게 이동해야 됩니다. 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분산 속도, 그리고 범위, 이거는 약물의 물리적이나 화학적 특성, 그리고 투약받는 대상자의 생리적 구조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순환이 어떤지, 그리고 막 투과성이 어떤지, 뭐 단백질 결합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순환. 이렇게 순환하면 혈류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약물이 혈류로 들어가면은 각 신체 조직과 기관으로 운반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심장이 뛰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계속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어떠한 표적기관 혹은 특정한 부위에 도달하는 속도는 이 조직과 기관의 혈관 분포의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 어떤지, 혈관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일단 뭐 혈액순환 잘 안 되는 사람 말 그대로 뭐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약물도 전달되는데 장애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 약물이 얼만큼 순환이 잘 되냐, 그리고 이 약물이 기관에 갔을 때 얼만큼 잘 투과가 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막투과성. 그러니까 이 약물이 피혈류 안에 있으면은 이제 그게 어떤 생물학적 막을 통과해가지고 기관에 작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우리 비비비 있잖아요. 그 혈액 내 그 장벽이 있잖아요. 그죠?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이런 것들 비비비라 그러죠. 그죠? 어, 이런 것들은 화학물질이 뇌나 뇌체 흡수액으로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투과성 때문에 막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막 투과성에 따라서 이제 뭐 지질 용해성인지 비지질 용해성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투과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뭐 임신한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약물이 태반을 통과하는지 안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잘못하면 뭐 기형을 유발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는 단백질 결합이 잘 되는지, 이러한 것들도 약물 분포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약물들은 어느 정도는 이 단백질과 결합을 잘 합니다. 그죠? 그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대부분은 어느 정도 단백질과 잘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결합이 잘 안 되는 그런 약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몸에서 어떠한 뭐 간질환이나 영양과 관련된 것들 때문에 단백질과 결합이 잘 안 되면 독작용 이런 것들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렇게만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대사. 이제 분산을 통해서 약물이 작용 부위에 도달했어요. 투과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뭐 쉽게 배설되기, 책에서는 이렇게 쉽게 배설되기 위한 비활성 형태로 전환되는 생체 내 전환 또는 뭐 해독 뭐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몸 안에서 이게 어떠한 형태로 바뀌어 가지고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은 간에서 일어납니다. 간에서. 대부분은 간에서 일어나는데
뭐 약물에 따라서 폐나 신장, 뭐 혈액, 장 이런 데서 대사가 되는 그런 약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간에서 되는 이유는 이 간이라는 것 자체가 몸에 있는 모든 뭐 어떠한 혈액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해독을 하는 그러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독성 물질들이 들어와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특히나 뭐 해로운 화학 물질이 몸 안에 들어왔다. 그럼 그 각 조직에 가기 전에 이미 이제 분해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간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은 뭐 간경화가 있다거나 간염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약도 잘 안 듣습니다. 왜? 간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뭐 간 자체가 안 좋은 사람들 뭐 진짜 조금만 사소하게 약물만 잘못 투여를 한다 그랬을 때는 쉽게 심하면 이 간성혼수 그러니까 혼수 상태까지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성 때문에 그죠? 그래서 체내 축적하고 독성 발생 여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배설입니다. 배설. 이제 최종적으로 대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신장을 통해서 혹은 간을 통해서 장을 통해서 폐, 호흡을 통해서 혹은 내분비선을 통해서 몸 밖으로 이 약은 배설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선 화학적 구조에 따라서 배설 기간이 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신장 그리고 폐에 의해서 배설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휘발성 성분은 배로 호흡으로 직접 배설되고 그래서 우리가 수술할 때 마취가스를 빼기 위해서 심호흡하세요. 수술 끝나고 나서 기침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마취가스를 빨리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위장관을 통해서 배설되는 것들은 대부분 간으로 가서 간에서 분해가 돼서 뭐 담즙 형태로도 나가겠고요. 그죠? 그리고 뭐 신장으로, 소변으로 배설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장으로 배설되는 대표적인 것들은 우리가 뭐 CT 같은 거, MRI 찍고 나서 조영제라는 약물 씁니다. 각 혈관과 기관들을 잘 보기 위해서, 장기들을 잘 보기 위해서 이런 조영제라는 약물은 보통 24시간 이내에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또 봐야 될 거는 투약 처방입니다. 보통 투약 처방은 의사가 결정하죠, 그죠? 그러니까 처방을 의사가 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서면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엔 다 EMR 그 전자기록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EMR로 처방을 합니다. 근데 급할 때는 우리가 뭐 구두 처방이나 그죠? 뭐 응급 상황이나 뭐 수술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사용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구두나 전화 처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약을 한 다음에 그렇게 구두 처방을 받고 난 다음에는 투약한 후에 24시간 이내에 처방낸 의사의 서명을 꼭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보통 뭐 의사 처방에 대한 방침은 기관마다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뭐 수술, 그죠? 그리고 뭐 특수검사 이러한 것들을 했다. 그러면은 이전에 했던 처방은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서 혹은 검사를 한 뒤에는 반드시 처방을 또 새로 받아야 됩니다. 왜? 상태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꼭 확인을 하라. 그래서 이 투약 처방이 나면은 단순히 약만 전달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약과 관련해서 대상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상자가 뭐 기억력이 있는지 알러지 반응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약 효과를 다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부작용부터 해서 뭐 독성도 있고. 그래서 적절한 투약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그리고 그 가족들도 교육을 하고 우리가 모니터를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투약 처방을 할 때 우리가 하나하나 다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을 씁니다. 뭐 하루에 한 번, 하루에 세 번, 뭐 이런 것도 TID, 그죠? 뭐 QD,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쓰는데 이 공통으로 쓰는, 그죠? 공통으로 통용되는 약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이거는 약을 이렇게 하자 이런 약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다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약어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음 장에서 조금 자세히 보고 갈게요. 그래서 이 약어를 쓸 때도 쓰면 되는 약어, 쓰면 안 되는 약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